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쉽게.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공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네요. 환해지지 않았나요? 예, 바닷가 같네요. 네. 아무래도 하게 여름을 맞아서 저희가 이제 상쾌한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식사는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증권업에 저희 증권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증권회사에 소개되어 있지만 증권회사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증권업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증권업은 이제 은행이랑 조금 달라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이 좀 유리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즌에는 증권업이 유리한데 그럼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시기로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은 약간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됐고 주식시장이 얼어붙었죠. 근데 지금은 금리 수준이 높긴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권업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상반기에 이게 주식시장이 항상 이 선행성을 갖고 가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분명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제 증권 회사도 소위 브로커리지 업이나 이런 것들은 성과가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도 사실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뭐 사실 비즈니스 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채권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하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하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하반기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금리의 흐름이고 금리가 이제 뭐 한 차례 인상하더라도 그게 이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시장 금리는 그거보다 더 빨리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는 점차 이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한번 보시면 뭐 브로커리지가 있고 IB, 뭐 자산관리, 상품 판매이익, 운용이익 뭐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정기예금에서 은행에 있는 예금에서 돈을 빼서 주식을 더 많이 위험자산으로의 그런 유동성 유입이 더 많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의 이제 이익이 더 괜찮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IB도 당연히 이제 그런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안 좋으면 IPO나 뭐 M&A 이런 것들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이제 낮아지고 증시가 조금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면 또 IPO 시장이 좀 화랑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업에도 저희가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이 이슈도 하나하나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증권업 하면 뭐 제가 들어왔었던 그 시점에는 사실 딱 전통적인 증권사, 뭐 대형사, 뭐 중소형사 이렇게 해서 좀 고착화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래 들어보면 신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속속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토스증권이 있고요.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네이버도 이제 연동을 해서 그런 형태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변화의 조짐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이 토스증권의 이 기세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맞습니다. 토스증권이 최근에 이제 해외 주식 쪽에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2022년 1월부터의 그 MS 추이, 키움증권과 이제 뭐 토스증권의 MS 추이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토스증권이 3%를 기록했는데 지금 2023년 4월달 기준으로 보면 20%로 늘어났어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유율이잖아요. 점유율이죠. 이 점유율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제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은 이제 거래액 기준, 매수 금액 플러스 이제 매도 금액 계산해서 MS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거래가 많으면 그것도 거래 금액 상으로는 크게 잡힐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봤을 때 작년에 피크 찍었던 MS가 42%였거든요. 지난 4월달 기준으로 보면 29%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토스한테 좀 MS를 뺏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키움 말고도 다른 대형사들도 약간씩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어떻게 사실 다른 데들도 굉장히 열심히 영업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토스만 이렇게 유독 독보적으로 점유율이 올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그냥 토스 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토스 앱의 가입자 수가 한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누적 가입자 수가. 네. 그런데 토스는 원앱 전략을 쓰거든요. 네. 이 앱 안에서 그냥 한 번만 누르면 주식으로 가고 증권으로 가고 그냥 계좌 개설하기도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또 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 UI, UX가 되게 편리하고 간편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굉장히 직관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토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500만 명 정도의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수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토스 제가 알기로는 뭐 토스 증권 뿐만 아니라 이제 토스의 다른 자회사들도 뭐 증자나 뭐 이런 이슈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모회사에 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은데 토스 증권 상황은 좀 어떤가요? 토스 증권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그 탑라인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495억 원 정도의 영업수익을 기록했고요. 1분기 때. 밑에 단의 바텀라인에 이제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적자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2021년 2분기 때 한때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던 그 시절에는 마이너스 한 453억 원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보시면 2023년 1분기를 보시면 마이너스 4억 달러 정도로 적자폭이 축소됐습니다. 과거에 적자폭이 컸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를 확보해야 돼, 신규 가입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썼고요. 그냥 많이 뿌려줬습니다. 주식도 뿌려주고 뭐 혜택도 많이 주고 하면서 가입자를 끌고 모은 상황이고 지금은 그거에 상응해서 탑라인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판매 관리비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입자 수는 많이 확보해 놨고 더 이상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적자폭이 좀 탑라인은 빠르게 늘어나고 아래 이제 비용은 안정적으로 컨트롤 되면서 순이익이 적자폭이 줄어들고 올해는 이제 또 이제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궤도에 올랐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반대로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레거시 증권사들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통의 증권사들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시장을 진입한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데들도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나요? 그 레거시 증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수수료를 우대해 준다던가 환율 우대, 뭐 투자 지원금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는 제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비용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용이 직면한 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원래는 브로커리지 비중이 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IB 업무가 커지고 하면서 브로커리지의 이제 중요도가 약간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고 지난 뭐 수년 동안 수수료율은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온라인 증권사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한정해서 보자면 수수료 경쟁은 제가 알기로는 뭐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뭐 평생 무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레거시 증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출혈 경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수료를 내리면 다른 데도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레거시 증권사 입장에서 최선의 그런 방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존에 조금 로열티가 있는 그런 고객들을 락인시키는 그런 서비스나 뭐 혜택들을 조금 제공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션들은 취하고 있는데 지금 넘어가는 그런 숫자들이 조금 크게 보이고 있어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신생 증권사고 UI나 UX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기능이나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레거시 증권사가 제공하는 것 대비해서 조금 다양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강조해서 고객들을 락인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좀 경쟁사 중에 하나 신규로 진입했던 카카오페이 증권은 어떤가요? 사실 제가 토스 증권에 비하면 그렇게 딱히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카카오페이 증권이 예전에 바로 투자 증권을 인수해서 이제 증권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출범 시기도
토스보다는 1년 정도 빨랐어요. 네. 그런데 MTS를 더 늦게 이제 출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출시한 시점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주식시장이 조금 얼어붙고 좀 사람들이 주식을 기피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토스랑 카카오페이 증권이. 네. 그리고 토스 증권은 앞서 이제 그 초반에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페이 증권은 그렇게까지는 그런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입자 확보가 조금 느렸고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토스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페이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도 네. 해야겠다라는 뭔가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증권사 지분도 인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점을 보시면 이 토스가 가면서 레거시 증권사들도 뭔가의 액션을 취하고 있고 네. 더욱 거잖아요. 심해진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은 쉽지 않은 경쟁 상황이다라고 환경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야 보고 된다.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얼마 전이죠. 굉장히 이 주식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CFD 동반 뭐 몇몇 주식들을 동반 하한가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뭐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거버넌스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이슈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저희는 이제 증권업, 증권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증권회사의 수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예. 쪽으로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 CFD 이슈가 이 노출된 증권사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보시면 증권사별 CFD 거래 잔액이 한 2.7조 원 정도로 네. 집계가 됐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네. 그런데 5월 4일에 어느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자료를 취합했는데 네. 미수 채권의 규모는 한 2,521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거의 한 10% 조금 안 되는 네. 비중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익명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네. 회사 이름은 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뭐 한 685억이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네. 규모인데 이게 이제 뭐 키움증권이라는 얘기가 뭐 시장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근데 네. 키움증권이 거래 잔액이 한 5,576억 원인데 한 10% 조금 넘는 네. 그런 수준의 미수채권이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5월 4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지금쯤이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회수한 그런 금액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익스포저는 다 있긴 하지만 초기에 들리는 규모보다는 훨씬 좀 적다. 더 확장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예, 확장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CFD 충당금 이슈는 네. 단기적 그런 일회성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3분기, 4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2분기 실적 때 이제 그냥 한번 충당금 쌓고 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단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사, 네. 뭔가 기존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약했었는데 CFT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났던 중소형 증권사가 아마 그 영향이 좀 클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충당금 이슈로 사실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건 다행스럽게도 그 규모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예. 뭐 시장에서 얘기 나왔던 것보다는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하고요.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악재 정도로 여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이거는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PF죠. 예. 사실 예. 이쪽은 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증권사들의 익스포저도 그래도 뭐 상당하다 이런 기사들을 좀 저도 본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동산 PF가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익스포저 규모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대출 채권, 네. 직접 대출을 해준 대출액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발 채무라고 해서 아직 현재는 채무로 잡히진 않지만 네.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채무로 잡힐 수 있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채무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이제 대출 채권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5조 원 정도로 네. 해서 전체 금융권 중에서는 낮았어요. 전체 금융권이 한 1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꽤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직접 네. 돈을 이제 빌려준 거는 네. 적다라고 보는데
연체율을 보면 연체율이 이제 한 10%로 다른 데보다는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언론에서 이제 증권사 이거 연체율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본 대비 그 연체된 대출 규모를 보는 게 좀 네.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한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33개 증권사의 총 자기 자본이 한 74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부동산 PF 연체 대출이 한 5천억 원, 그래서 한 0.6% 정도라서 다른 업권 대비해서는 익스포저 비중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연체율 관련해서 또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제 상식선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우량한 이제 좀 더 수익률이 좀 적고 우량한 대출 같은 경우 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은행을 비롯한 이제 1금융권에서 많이 나갈 것 같고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원래 증권사들은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연체율이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1금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연체율이 좀 낮을 수는 있고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여전사,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뭐 33개 증권사의 자기 자본이 74조 원이고 부동산 PF의 연체 대출 규모가 5천억 정도 수준이라는 걸 비교해 보면 사실 뭐 이 수준 자체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지금 두 개로 나눠 주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출 채권이 4.5조 원이라는 거고 우발 채무 같은 경우에는 20조 원. 20조요? 네, 20조 원인데 이게 우발 채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매입 확정이 있고 매입 그 확약이라는 게 있는데 확약이 조금 더 위험한 건데 전체 20조 원 중에서 한 90%가 이제 매입 확약입니다. 그래서 매입 확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뭐 AB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거를 이제 발행해서 팔잖아요. 근데 다 안 팔렸어. 기준 대비 안 팔렸으면 그거를 이제 증권사가 인수해가 떠안는 거를 이제 뭐 매입 확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9조 원 정도 되고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자기 자본 대비 비중을 한번 보시면 한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출 채권은 그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문제로 삼지는 않고는 있지만 우발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뭐 언론에서 또 시장에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우발 채무는 뭐 다 터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 어쨌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사실 규모가 적은 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규모가 상당한 상황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뭐 레고랜드발 사태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상황이었으니까 현재 저희가 이 부동산 PF의 상황이나 전망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솔직히 어디서 터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뭐 저축은행 연체율이 막 늘어났다 이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어디가 더 위험한지는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증권사가 이제 자기 자본 규모도 작고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더 배팅하는 그런 증권사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부동산 PF의 브렉다운을 이제 뜯어 보면 뭐 브릿지론의 비중이 뭐 본 PF보다 조금 크거나 아니면 뭐 후순위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가 대형 증권사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삼성이나 뭐 대형 증권사들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부동산에 좀 투자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충당금을 어느 정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대응을 좀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4월 말에 이제 금감원에서 그런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를 이제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뭔가 공동 대응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곳저곳 돈을 다 빌렸을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다 공유돼야지 이 사업장을 버릴지 아니면 계속 갈지 결정이 수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협의체는 뭔가 그런 자본의 그런 효율성, 뭔가 좀 의사결정이 더 빨라지고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PF
리스크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제 조금 축소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주단의 3분의 2가 의사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예. 3분의 1도 동일하게 따라야 되는 상황. 그리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 개별로 해결해버리면 예. 나머지 채무를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떠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예. 사실 차단이 돼서 어떻게 예.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의사결정이 빨라지는 문제,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발 채무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는 맞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 근데 아직 어떻게 진행이 될지까지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조금 더 불리한 환경. 아까 CFD 사태하고도 연관이 조금 있네요. CFD도 사실 중소형 증권사한테 조금 더 불리한 환경이었고 그렇죠. 예. 또한 이 부동산 PF 쪽도 좀 마찬가지의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증권업에서 어떤 종목을 주로 봐야 되냐. 또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 예. 그래도 대형사 중심일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저는 뭐 삼성증권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네. 솔직히 뭐 금융업 뭐 은행이든 뭐 보험이든 증권이든 투자 매력도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네. 역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주환원, 네. 배당 수익률이 높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 네.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이 배당 수익률이 한 뭐 8%대 증권사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 수준이고요. 네, 사실 8%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정말 매력적인 수치이긴 하죠. 사실 그쵸. 잠시 잠깐 이 예. 예금금리가 뭐 5%, 6% 예. 갔지만 지금 예금금리 많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죠. 예, 예. 이거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갭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예. 전에 한번 은행업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 배당 수익률은 사실 뭐 주가의 상방 요인이라기보다는 이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예. 요인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배당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투자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증권사 대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증권을 선호한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증권이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이제 리테일 쪽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뭐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네. 당연히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 늘어나고 뭐 그런 자산관리 수수료, 상품 네.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스가 등장하면서 해외 쪽에 이제 MS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삼성만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고객층이 조금 충성도가 좀 높고 뭐 그 MTS 서비스들이 조금 뭔가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던 측면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PF 네. 말씀드리면 이 삼성증권이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2.5조 원으로 꽤 금액이 크네요. 꽤 네. 큽니다. 적지 않지만 리스크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돈을 대준 그런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이제 좋은 프로젝트,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뭐 역 주변의 주택 그런 아파트 상급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 상급지라고 부를 수 네. 있는데 파이낸스를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2.5조 원 중에서 75%가 이제 본 PF라고 보시면 됐고 네. 그 본 PF 중에서도 이제 선순위 비중이 높다. 음. 그리고 나머지 25%의 브릿지 론에서도 절반 가량은 간접 보증이 되어 있어서 네.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익스포저는 2.5조 원인데 1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증권이 충당금 적립한 걸 보면 100억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충당금 적립의 그런 가능성도 타사 대비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근데 이슈를 굉장히 많이 다뤄본 것 같습니다. 이 증권업의 하반기 전망부터 토스증권의 이 새로운 등장, 그 다음에 이 CFD 사태, 그리고 부동산 PF까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대형사, 특히 삼성증권의 이 배당 수익률 매력 있고 부동산 익스포저 상대적으로 익스포저 자체라기보다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예. 갖고 있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도 예.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